민족문제연구소 팟캐스트 역발상입니다. 역사를 발견하고 상상하라 미래를 진행을 맡고 있는 MC노 노기환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세호 PD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세호입니다. 네, 별일 없었고요. 네, 별일 없었습니다. 네. 요새 우리 김세호 PD를 가장 좀 들뜨게 만드는 건 어떤 겁니까? 요즘요? 네. 요즘 이제 걸그룹? 걸그룹 좋아하잖아요. 근데 걸그룹을 좋아했었는데 과거형입니까? 좋아했었는데 이게 네. 좀 고백을 하자면 예. 어느 순간부터 이제 너무 나이 차이가 나는 게 느껴지는 어떤 그런 시점이 오더라고요. 너무 늦게 깨달았죠 지금. 네, 너무 늦게 옛날부터 깨달았죠. 엄청 네. 나이 차이가 네. 많이 나는데. 네, 최근 뉴진스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제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새는 뉴진스도 아니던데요. 그 핫한 걸그룹이. 네, 있습니다. 뭐 예. 피스 오브 라이프라든지 일레이엇이라든지 있긴 한데 저는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데. 뭐 있습니다. 네, 네. 예. 그거만큼 좋은 게 또 오늘 방송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영화 주제가로 본 대중가요의 역사. 네. 걸그룹의 정통하니까 혹시 뭐 2000년대 이후에 네. 걸그룹이 뭐 영화 음악을 담당했다든가 뭐 주제가를 불렀다든가 뭐 그런 거 있습니까 혹시? 그런 거는 없는 거.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없어요. 근데 대신에 이제 OST 같은 거에 네. 태연이라는 이제 소녀시대에 그렇죠. 태연이 한때 이제 백지영과 더불어서 그게 드라마잖아요. 네, 어쨌든 뭐 비슷하다고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태연 이름만 발음해도 그렇게 표정이 밝아집니까? 아닙니다. 태연도 저도 한때 태연 좋아해서 네. 태연이 89년생이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벌써 나이가 꽤 됐습니다. 네, 네, 태연도. 네. 네. 김태연 파이팅. 화이팅.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영화 주제가로 보는 대중가요의 역사. 네. 오늘도 우리 선생님 두 분 모셨습니다. 이영미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저희의 걸그룹 대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네, 좀 철이 늦게 드는 사람들 있구나. 네. 예. 부끄럽네요, 갑자기. 자, 우리 이준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예전 걸그룹은 안 좋아하셨나요, 우리 이준희 선생님? 뭐 김치 시스터즈 뭐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거의 김시스터즈. 옛날이죠. 예. 예. 김치 캣. 김치캣. 김시스터즈. 어. 근데 영화 걸그룹 얘기하니까 네. 바로 떠오른 게 김시스터즈가 영화에 여러 편 나왔어요. 그렇죠. 어떤 영화들이에요? 뭐 청춘 쌍곡선. 거기서 아예 노래 부르고 셋이 그렇죠. 나와가지고 예. 어부자에도 나왔고. 박시춘 선생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출연까지 했어요. 예. 역시 뭐 예전 거는 잘 나와. 잘 불러요. 예. 아주 잘 불러요. 영화 주제가로 본 대중가요의 역사. 지난 시간까지 했던 많은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약간 좀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난해가 1960년을 전후한 시기를 다루었었죠. 이제 오늘 하고 다음에 하고 본격적으로 60년대를 다루는 60년대 핵심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60년대라고 하는 건 누구나 인정하는 한국 영화의 전성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이 한국 영화 르네상스 우리가 2000년대 이후부터 그렇게 부르잖아요. 네. 르네상스는 뭔가 전성기가 있고 그다음에 그렇죠. 다시 올라오는 게 르네상스. 부흥이니까. 예. 근데 그 처음에 올라왔던 때가 언제냐? 그때가 1960년대인 거죠. 이 1960년대가 한국 영화의 전성기란 얘기는 이때 발표된 영화들이 수준도 상당히 높다 이런 뜻인가요? 수준도 꽤 있고요. 잘 만들었다? 여러 장르가 다 발흥했고 일제강점기 때는 볼 수 없었던 다양한 장르가 발흥했고 무엇보다 양적으로 어마어마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기록은 아마 지금도 안 깨지고 못 깨질 있다고. 거예요. 예. 네. 왜냐하면 1년에 200편 이상을 넘었죠. 만들던 예.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많이 만들면 네. 좀 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그때는 사실 떨어졌어요. 너무 많이 만들면서. 근데 지금도 200편을 만들 수가 없는 건데 그 얘기는 뭐냐면 200편을 어쨌든 다 소화했다는 얘기고 200편 만들 정도로 거기가 부흥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이렇게 정점을 찍고 좀 내려간다고나 할까? 양적으로 사실 그렇지는 않잖아요. 볼 게 뭐 이렇게 많은데. 근데 그때는 진짜 볼 게 영화밖에 없었던 시절. 아직 텔레비전은 그만큼 보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죠. 또. 예. 그러니까 라디오 연속극하고 영화하고가 이제 핵심을 딱 잡고 있었던 시절이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왜 1년 가야 영화 한 편도 안 보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저요. 저도 좀 그래요. 극장 안 가고 예. 그냥 이렇게 OTT로 보거나 예, 어디 예. 뜨면은 이제 집안에 앉아서 보거나 이런 방식인데 그때는 정말 나이 든 사람까지도 젊은 사람부터 무슨 할아버지들까지도 무슨 때만 있으면 극장에 가서 뭔가를
보는 게 너무 당연한 시대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작 편수가 왕창 늘어나는데 그건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한 1958년쯤부터 한국 영화의 제작 편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지방에 배급망이 만들어지고 이게 이제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50년대, 40년대 후반부터 50년대까지 아주 발흥했었던 그 대중예술의 인기는 이제 무대 예술이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네. 신파극, 악극, 국극, 뭐 쇼 이런 거요. 네. 이런 게 영화 쪽으로 쭉 이전되면서 배우, 코미디언 이런 출연자들도 영화계로 옮겨오고 뭐 작가나 스태프 같은 사람들도 그쪽으로 옮겨오고 콘텐츠도 옮겨오고 이건 뭐 이런. 자연스러운 시대의 흐름이겠죠. 그렇죠. 근데 그 시대에 한복판에 있는 분들은 참 속쓰리거나 망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왜냐하면 못 먹고 사는 누군가는 거죠. 흥했지만은 누군가는 망하고. 그렇죠. 예. 항상 기회라는 거는 그런 거니까 변화가 있으면 어떤 그렇죠. 사람들은 완전히 망했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어느 순간에 그게 이제 질적으로 하락되면서 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는 시대인 거예요. 이게 정말 너무 어마어마한 시대였었거든요. 1960년대는. 드라마 만들면 그냥 바로 끝까지 가기도 전에 만들기도 전에 입도선매하듯이 영화 한 건 만들어지고 이러는 정도였어요. 굉장했죠. 예. 근데 뭐 라디오 드라마가 지금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벌써 70년대 넘어가면 더 이상 사람들이 라디오로 드라마를 보는 사람도 있지만 네. 그러니까 라디오 드라마를 잘 안 보게 되니까 라디오의 중심이 음악 프로그램이나 시사 프로그램 쪽으로 넘어가는 양상을 보이거든요. 요즘은 심지어 전속 성우도 안 뽑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도 그 MBC 라디오 격동 시리즈는 참 재밌었는데 그게 십수년 전까지 했었는데 그게 요새 왜 다시 안 하는지 좀. 근데 이제 끄트머리 겨우겨우 남아있는 그런 정치 드라마의 끄트머리였던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1960년대. 네. 자, 그러면 1960년대를 먼저 간략하게 좀 훑어보면 뭐 아까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네, 일단 60년대는 진짜 격변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4.19로 시작해서 4.19, 5.16 엄청난 정치적 격변을 거치면서 제가 이제 4.19와 5.16 이렇게 두 개를 묶어서 얘기하면 아니 둘이 얼마나 다른데 이걸 묶어서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고 둘 사이에 한 1년의 간격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약간의 차이는 있어요. 네. 근데 그냥 보통의 대중들의 입장에서는 뭐가 휘리릭 복잡하게 훅 하고 바뀌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그렇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4.19와 5.16의 그 격차라고 할까? 정치적 격차가 그 당시 사람들한테 그렇게 크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5.16도 젊은 군인들이 나와서 뭐 해보려나 보다 말하자면 이런 식의 약간의 희망? 우리는 4.19를 거꾸로 되돌린 것 같은 퇴행이라고 지금 역사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지만 네. 그 당시로서는 4.19의 계승일 수도 있다라는 느낌도 많았던 것 같고 뭐 어디선가 읽었는데 맞아요. 그 당시 사상기 같은 잡지에서 네네. 네, 5.16을 환영하는 그런 논설도 그럼요. 있고 뭐 의외로 네. 그런 예. 흐름이 예. 있었죠. 굉장히 그러니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각과는 좀 다른 분위기였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실 크게 보자면은 그 이전의 정치인들이 다 뭐 이승만 80세, 7, 80대 뭐 예. 이러잖아요. 예. 사실 민주당 정권의 그 윤보선 마찬가지로 나이가 많고 게다가 이제 명문가 집안에 뭐 이런 건데 갑자기 30대 중심의 40대 전반기에 젊은 청년 장교들이 아무것도 없는 나는 농부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하고 나온 사람들이 정권을 잡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얘기를 나중에 이제 4.19가 몇십 년 지나고 나서 소설가 김승옥 선생 같은 사람도 그러더라고요. 사실 나도 박정희 찍었다 그때. 예, 63년에. 왜냐하면 민주당보다 나아 보였다. 그 4.19 직후에 그 하는 꼴을 봐서 뭐 될 것 같아 보이지가 않았는데 그래도 쟤네들은 뭔가 좀 새로운 걸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4.19, 5.16 같은 정치적 격변을 거치면서 물론 문화는 빨리 변하지가 않으니까 50년대의 잔재가 남아있어요. 영화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60년대가 시작되는 새로운 사회심리나 민심 같은 걸 보여주는 작품들이 60년대 초반 중반에 이제 흐름을 이루게 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승호 영화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김승호 영화. 네, 예. 오죽하면 노래는 김승호. 없어서 넘어갔지만은 네. 굉장히 좋은 작품들이 많았으니까. 예. 그러니까
오죽하면 영화계에서 김승호 영화 소리를 연구자들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네. 김승호가 중심이 되는 그런 나이 많은 아버지. 아버지가 나오는 영화라는 게 한 무리를 이루었는데 그게 대부분 뭐냐면 그 나이 많은 아버지로 대표되고 있는 가부장제적인 가족 혹은 지역사회, 회사 뭐 이런 것들이 뭔가 위기를 겪는데 젊고 유능한 청년이 그것을 극복하는 굉장히 희망적이고 건전한 이야기들이 예. 한 1, 2, 3, 뭐 사실 정확하게 보자면 로맨스 빠빠부터 시작해서 63년 뭐 이 정도까지 이렇게 유지가 되는 거죠. 물론 그런 식의 건전과 희망의 메시지는 박정희 정권의 지원이나 부추김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아주 관제적인 영화도 사실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게 약간 좀 이제 쿠데타의 냄새가 나네요. 그런데 그게 꼭 쿠데타에 의해서만 말하자면 부추겨서만 혹은 돈 줘서만 이렇게 된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런 작품도 있습니다만 예. 민심이 뒷받침해줬기 때문에 그런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60년대 말에 무슨 팔도강산 70년대 초에 무슨 영화 새마을 영화 이렇게 가면 진짜 이거는 정부가 그 막 주물러 갖고 만들었구나 이런 느낌이 확 들어서 예. 60년대 초반은 그것과는 결이 상당히 다른 무슨 얘기냐면 잘 살아보세 같은 노래가 약간 감동적으로 오는 관제적인 노래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민심과 지배 이데올로기가 묘하게 호응하면서 맞아떨어지는 어떤 시대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네. 이제 가요계로 보자면 손석구 시대하고 정확하게 맞물려 있어요. 그렇죠. 손석구. 네, 네. 건전하고 반듯하고 희망적이고 이런 분위기하고 김승호 영화가 가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딱 시기적으로 일치하고 분위기도 일치하는 그런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석구의 음악과 김승호의 영화가 만난 작품은 또 사실 네, 맞아요. 없어요. 별로 예. 없어요. 예. 그렇지는 않아요. 예. 그러니까 드라마로서는 그게 손석구의 영화 드라마 주제가를 쓰기도 했습니다만 김승호 영화의 태반은 주제가가 없는 그냥 그렇죠. 기악음악으로 영화 음악을 했기 때문에 아쉽게도 우리가 이번에는 들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있으면은 이럴 때 써먹기 딱 좋은데 그렇지. 그럼 우리 대중음악사에서 뭐 손석구 선생의 이전과 이후로 이렇게 딱 구분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도 대중음악 그 역사 뭐 이제 뭐 일종의 시대 구분, 예. 역사학에서 시대 구분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대중음악 거의 100년이 이제 넘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어떤 획기가 언제냐? 그럼 저는 일단은 1960년 전후. 네. 바로 그때가 이제 손석구. 예. 그리고 또 하나 꼽자면은 90년대 초 전후 뭐 이런 식으로. 예. 자, 그러면 이제 60년대에 영화 주제곡들 작품별로 해서 한 번씩 훑어보죠. 예. 네. 일단 처음으로 골라본 게 빨간 마후라입니다. 예. 레드 머플러. 그렇죠. 원래 머플러잖아요. 마후라 이거 일본식 발음 아닌가요? 그렇죠. 하지만 빨간 머플러라고 하면 아무도 못 알아듣. 예, 카센터 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마후라라고 마후라 했죠. 터졌다 그래야지. 그렇죠. 지금도 그러는데요, 뭐. 근데 지금도 방송에서는 이제 머플러라고 표현하죠. 아니 그런 거 되게 많죠. 뭐 샤시라고 그러지 뭐 세시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지도 않고 예, 예. 다 그렇죠. 예. 빨간 마후라. 이런 거는 좀 인정을 우리말화된 거니까 예. 굳이 머플러라고 이렇게 강박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냥 싶어요. 한번 해봤습니다. 고유명사니까 예. 또. 빨간 마후라. 예, 이 빨간 마후라는 근데 영화로 정말 큰 성공을 거둔 작품인데 이 당시 영화 중에 상당히 많은 작품들이 그랬지만은 전작이 있어요. 라디오 드라마입니다. 빨간 마후라도요. 예, 동명으로 빨간 마후라가 63년에 방송이 됐고 네. 영화는 이듬해 64년에 이제 개봉을 했죠. 그리고 원작자는 둘 다 동일하게 한운사 네. 선생이고요. 한 선생님. 예. 한 선생님이 처음에 라디오 할 때는 강릉 아가씨라는 제목으로 내려고 했었다고 하죠. 강릉에 있는 공군 이야기거든요. 강릉 공군이 있습니다. 예. 네. 예, 식구 비행단. 예. 예, 저희 집하고 가까운데 엄청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예. 그리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그거 오발 사고 있었잖아요. 강릉에서. 네네. 예, 거기에요. 거기 그 얘기입니다. 그때 그 얘기. 근데 라디오 드라마하고 영화하고 정말 확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라디오는 뭔가를 못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빨간 마후라는 뭔가를 화끈하게 보여줬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게 이제 원작이 MBC 라디오 드라마인데 한운사작이잖아요. 예. 우리 잘 모르시는 청취자분들 위해서 한운사 선생 어떤 분인지 좀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시죠.
1960년대를 대표하는 라디오 드라마 작가 한 명을 꼽아라 그러면 한운사예요. 네. 한운사의 시대였다. 그럼 본인이 당신 입으로 그렇게 말씀하시고 1960년대는 한운사의 시대였어.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70년대에 들어서서 그 방송사 복도 저 끄트머리에 키 쬐끄맣고 안경 쓴 여자애가 등장을 할 때 드디어 내 시대가 무너졌어. 그 여자애가 누구였을까요? 안경 쓴. 김수현. 네. 예. 그렇군요. 네. 김수현의 등장으로 내 시대는 무너졌어.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특히 한운선 선생은 멜로드라마도 잘 쓰는데 네. 멜로 더하기 뭔가 사회적인 이야기를 다루는 전쟁이라든가 네. 민족 문제라든가 이런 걸 많이 다뤄서 가장 대표적인 거로 얘기하는 게 현해탄 시리즈. 그렇죠. 현해탄은 말이 없다. 현해탄은 알고 있다. 뭐 승자 패자 이런 식의 선 굵은 자기의 징병 경험 이야기 혹은 뭐 전쟁 때 이야기 이런 거를 다루는데 거기다가 멜로를 착 섞어가지고 양쪽을 다 잘하는 아주 드문 그런 작가입니다. 성함이 이게 딱 필명 느낌이 나는데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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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이 한운사 선생에 대해서 좀 더 네. 궁금하다. 예, 예. 그러면은 우리 이영미 선생님께서 네. 진행한 그 구술이 있어요. 한운사 선생. 네.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근데 했던 그건 뭐랄까 그냥 구술로 접하기 이전에 재밌어요. 얘기 자체가 굉장히 재밌어요. 그건 그래서 어디서 들을 수 있는 건가요? 가서 보셔야 돼요. 온라인으로 온라인으로 예. 보는 걸 볼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예. 한우 선생 건 올라와 있어요. 영상인가요? 아니면 영상도 했고 녹음도 했고 다 했는데 영상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그 채록문은 확실하게 볼 수가 그거는 있습니다. 쭉 볼 수 어디 있는데. 들어가서 볼 수 있는데요? 아르코 예술기록원의 구술 아카이브로 들어가시면 채록문을 보실 수가 있는데 예. 그래서 이제 라디오 원작을 영화로 64년에 만들었고 예. 신상옥 감독이 연출했네요. 그렇죠. 그게 또 중요합니다. 아, 뭐 60년대 한국 영화 전성기 중에서도 꼽자면은 네. 대표하는 인물들을 꼽자면은 감독을 사실 뭐 신상옥 말고도 있지만은 어쨌든 가장 첫머리에 놓일 수 있는 감독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50년대 말 얘기를 하면서 한국 영화가 좀 된다 싶으니까 우후죽순 수많은 영화사들이 만들어졌다. 제대로 올려보지도 못하고 제작도 못하고 망가지는 수많은 중소 제작자들이 많았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예. 5.16을 지나면서부터 뭐 이런 생각이 있었겠죠. 할리우드 봐라. 그렇게 대자본 투여하고 크게 만드니까 그렇게 좋은 작품 나오는 거다. 이렇게 짜잘짜잘하는 그 구멍가게로는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없다. 그러므로 영화사란 모름지기 커야 된다.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큰 규모를 갖고 있는 데만 영화사 자격을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조그만 데들이 다 폐업을 하고 등록이 없어지니까 통폐합을 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걸 주도했던 게 사실은 신상옥이에요. 신상옥은 살아남았어요. 제1의 감독으로 살아남은 셈이에요. 예. 물론 이제 논리는 그런 거였지만 산업적인 논리였지만 그거 말고도 통폐합을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약간의 그 군대식 사고라고 할까? 아니 뭐 이렇게 많아 지저분하게 그냥 몇 개로 합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체들도 예술 단체도 하나로 합쳐서 그렇죠. 장르별 예. 하나씩 해갖고 예총을 만드는 이런 방식도 다 5.16 직후에 이루어진 것들입니다. 좋고 나쁘고를 일단 떠나서 군사정권 시절이니까 그게 네. 가능했던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예, 예. 네. 근데 사실 신필님이 그렇게 큰 영화사가 됐다고 해도 신필님만 모든 걸 만들 수는 없고 작은 영화사들도 어쨌든 영화를 계속 만들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화사 등록이 안 되는 것일 뿐이죠.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화를 만든 다음에 신필름 이름을 혹은 큰 회사 이름을 빌리는 거예요. 대명 제작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 걸 보면은 법이라는 거는 법은 법이고 현실은 현실이고 맞아요. 얼마든지 적응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위에서 정책이 있으면 아래서 대책이 있다는 아주 명언이 있죠. 정책이 있으면 대책이 있다. 이 빨간 마후라는 뭐 거의 한국 영화 사상 최초로 네. 실제 공중 그 전투신 이런 거를 막 선보였기 때문에 일단 볼거리 면에서 압도를 했고요. 이 한국 전쟁 배경 영화인가요? 네. 일단 할리우드 영화적인 폼나는 장면을 그리고 싶은 욕망, 대형 영화를 만들고 싶은 욕망 같은 게 있었고 예. 그걸 가장 잘 구현한 작품이 빨간 마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중 전투 장면이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런 많아요. 거는 예. 당연히
그 군 당국에 그러니까 국가적인 지원이 정부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또 가능했던 그렇죠. 일이고. 예. 왜냐하면 제특이 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제 영화를 봤거든요. 예. 봤는데 이제 첫 장면에 이제 공중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거 처음 봤을 때 거의 80년대 영화인 줄 알 정도로 맞아요. 그러니까 뒷부분에 가서 어떤 대사 톤이나 이런 거가 없다면 예. 그 장면과 또 이게 컬러예요 또.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거는 국가에서 완전 지원해주지 않으면 못 만들었을겠구나. 엄청난 지원. 그냥 뭐 제특이 맞아요. 띄워준 정도가 아니고요. 나중에 신상옥 감독이 무슨 여러 가지 인터뷰 같은 걸 많이 하면서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그 당시는 필름이 되게 없었어요. 네. 예컨대 2시간짜리 영화를 찍는다. 그러면 한 2시간 반 정도 필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냥 무한정 쓸 수 그렇죠. 있는 정말 NG 내면 사망이네.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필름 한 잔 나지 않는 나라에서 네. 우리가 왜 석유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네. 필름 하나 생산하지 못한 나라에서 이렇게 펑청펑청 필름 쓰는 건 정말 최근의 일이었고요. 그렇죠. 그전에는 진짜 이렇게 여분이 몇십 분밖에 안 됐대요. 그러니까 아주 정교하게 해서 연습해갖고 찍는 거예요. 이때는 막 썼대요. NG 막 내도 되는 거예요. NG 낼 수밖에 없는 게 공중씬을 찍으려면 제트기 위에다가 카메라를 싣고 올라가서 찍는 거예요. 카메라맨이 제트기 위에 올라간다고요? 같이 찍는 거죠. 올라가서 제트기 안에서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카메라 감독이 올라가서 찍는 경우는 괜찮은데 그렇게 카메라 감독이 많지 않잖아요. 신상옥 감독 얘기로는 제트기 그 공군들한테 카메라 줘서 카메라 작동법 익혀가지고 올라가서 그냥 찍은 것도 되게 많대요. 장면들이. 그렇죠. 전투기를 아무나 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더 황당한 거는 열심히 찍어갖고 왔는데 구름 같은 게 있어가지고 분명히 날아가면서 찍었는데 고정되어 있는 것 같은 마치 비행기가 가만히 떠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화면이 잡히는 게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찍어온 거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버려야 됐기 때문에 필름이 적으면 할 수가 없었다. 근데 필름은 정말 마음껏 왕창왕창 썼다. 그리고 제특이 마음껏 썼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이렇게 전투기 띄우고. 그렇죠. 네. 말씀하시니까 제가 영화에 생각이 나는 게 갑자기 났는데요. 예. 그게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떠가면서 이렇게 바로 옆에서 예. 같이 비행기가 쫓아가면서 찍은 장면이에요. 딱 네, 인상이. 네, 근데 네. 그게 속도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요. 열심히 뛰는. 왜냐하면 같은 속도로 쭉 가서 찍으니까 이게 뭔지인지 알 것 같아요. 이게 뭐 약간 이렇게 트릭을 주거나 뭘 해야 네. 되는데 그냥 같은 속도 두 개가 가니까 그냥 계속 같이 떠 있는 거야. 둘이서 같이 이렇게 떠 있는 것 같은 느낌. 우리도 구름까지도 뭐- 같이 있어. 그럼 여기 주연 배우들이 실제로 제트기를 탄 건 아니죠? 탔어요. 네. 찍으려면은 전투기를 탔어요? 타야죠. 네. 당연히 네. 신용균 뭐 다 타야죠. 이거 훈련 받고 남궁원. 막 이렇게 힘들 텐데 전투기 타는 게 아무나 타는 게 아니잖아요. 압력도 막 있고. 뭐 어느 정도 감당이 가능하니까 사실 이 당시 뭐 산 지렁이도 먹었다고 하는데 찍기 위해서 뭐 별의 별짓을 다 했다고 하는데 산 지렁이를 왜 먹습니까? 그 그런 공포 영화 장면 찍을 때 찍으려면. 예. 예. 아이고 하녀 진짜 쥐 네, 떨어뜨리고 쥐떨어뜨렸다고 진짜로. 예. 흰지에다 까만색 칠해 가지고 떨어뜨려서 기겁을 했다고 윤여정이. 예. 근데 그 이렇게 정말 공들이고 돈 들인 뭐 네. 보람이 있었는지 일단 영화 자체가 뭐 당연히 흥행에 정말 성공을 했고 심지어 수출까지 6, 70년대는 뭐 수출이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네. 무조건 수출해야 되는 시대였으니까 그래서 이 빨간 마우라가 한국 영화로서는 어쨌든 수출 성적도 뭐 괜찮았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나라에서 샀을까요? 뭐 대만 이런 데서 예. 그리고 자유중국. 예, 그렇죠. 자유중국. 당시에 자유중국. 예, 당시 예. 중국은 자유중국이었고 그렇죠. 중공 그쪽. 저쪽은 중공이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 빨간 마후라는 영화도 영화지만은 주제가도 그렇죠. 상당히 성공했어요. 빨간 그렇죠. 예. 마후라. 이거 군가잖아요, 거의. 그게 뭐- 여기서 나온 거고요. 예. 그야말로 공군이 군가 하나를 얻었죠. 그래서 그래서 이 지금도 덕에. 가면은 그 뭐 공군사관학교 뭐 공군 무슨 본부 이런 데 가면 아마 그거 노래비 같은 거 아마 예. 있을 겁니다. 네. 근데 흥미로운 거는 이게 빨간 마후라가 라디오가 먼저였다고 했잖아요. 예. 라디오 주제가가 또 있거든요. 라디오 주제가 그 군가 같은 빨간 마후라가 전혀 아니에요? 다릅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작사 작곡자는 한운사 황문평 똑같은데 네. 노래가 달라도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정말 이 영화 주제가 빨간 마후라는 정말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고 이 노래도
역시 수출이 돼서 생전에 황문평 선생님이 굉장히 좀 자랑 삼아 얘기하는 게 내가 만든 빨간 마후라가 자유중고 그러니까 대만에서 노래가 히트를 해서 대만 공군 군가로 불린다. 뭐 아마 허풍은 아닐 겁니다. 실제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연속극 주제가도 한운사 황문평 그렇죠. 그리고 영화 주제가도 한운사 작사 황문평 작품. 예, 똑같이. 그러니까 뭔가 다른 분위기를 연출이 요구했거나 그런 거였겠죠 감독이. 근데 실제로 이런 군가 갖고 경쾌한 분위기로 노래를 이제 부르게 되는데 자니 브라더스가 노래를 부르거든요. 남성 중창이 딱 맞는 거죠. 실제 군가 부르듯이. 예. 심지어 출연해요. 영화예요? 예, 군복 입고 트럭 타고 가면서 휘파람으로 이 부분을 막 부르고 같이 부르고 이러는 장면이 영화 한 장면에 자니 브라더스 출연 장면이 아예 있어요. 그리고 왜 그 노래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중간에 간주 부분에서 휘파람으로 나오죠. 빰빰빰빰빰 하는 선율을 이렇게 네. 너무 높게 잡았다. 근데 저는 그거 들을 때마다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의 군인들이 아무리 공군이라고 할지라도 휘파람을 불면서 무슨 뭐 노래를 부르고 간다. 이런 거 되게 한국스럽지 않은 설정이잖아요. 완전 얼차려봤죠. 그렇죠. 어디 밤에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오죽했겠어요. 전쟁 중인데. 우리 김세욱 PD는 잘 모르잖아요. 네, 저 밤에는 집에서 자꾸. 그러니까요. 방위도. 그래. 방위도 알아. 이 정도는. 6개월 방입니다. 네, 저도 군대 안 갔다도 그 정도는 알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보면은 이게 뭔가 어디선가 온 거예요. 아이디어가. 그러니까 저는 콰이강의 달인 것 같아요. 거기도 위에 휘파람. 그렇죠. 네. 야, 또 너무 높게 잡았다. 보기대령 행진곡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휘파람으로 쫙 나오는 게 굉장히 멋있고 그러면서 씩씩하고 남자답고 좀 이런 느낌이 있는데 그 부분의 느낌을 싹 갖고 와서 아이디어를 갖고 온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 빨간 마후라를 이제 자니 브라더스가 중창단이 불렀는데 뭐 이 곡만 있는 건 아니지만은 아마 그 60년대 중반에 남성 중창 그룹 뭐 이 밖에도 많이 있거든요. 인기를 많이 얻었던 데에도 이 주제가 빨간 마후라가 상당히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여기서 음악을 들을까요? 예. 빨간 마후라를 한번 들어보시죠. 빨간 마후라는 하늘의 사나이 하늘의 사나이는 빨간 마후라 빨간 마후라를 목에 두르고 구름 따라 흐른다 나도 흐른다 아가씨야 내 마음 믿지 말아라 번개처럼 지나갈 청춘이란다 빨간 마후라는 하늘의 사나이 하늘의 사나이는 빨간 마후라 석양을 등에 지고 하늘 끝까지 폭음이 흐른다 나도 흐른다 끝까지 우리 영화 무엇에 쓰려 사나이 일생을 하늘에 건다 빨간 마후라는 하늘의 사나이 하늘의 사나이는 빨간 마후라 빨간 마후라를 목에 두르고 육성처럼 흐른다 나도 흐른다 부르지 말아다오 내 이름 석자 하늘에 피거지는 사나이란다
자니 브라더스의 목소리였습니다. 영화 빨간 마우라 주제곡이었고요. 다음 영화는 어떤 영화인가요? 예, 시점상으로는 조금 차이가 나긴 하는데 네. 66년도 영화를 좀 이제 땡겨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 김승호 영화로 좀 다시 돌아가 볼까 하는데요. 김승호 영화가 참 많은데 주제가 있는 게 좀 별로 많지가 않다 생각보다. 예. 근데 주제가가 다 없는 건 또 아닙니다. 김승호 주연 영화에도 주제가가 있는 게 있고요. 꽤 많이 알려진 작품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아빠의 청춘. 아, 예. 노래 자체가 사실 이거는 지금 이 60년대를 직접 겪지 않은 분들한테는 네. 영화보다는 노래로 더 많이 기억이 되고 있을 그렇죠. 것 같기도 해요. 네, 예. 그래서 CF로도 나왔고 그렇죠. 그 전에는 노동가요로도 되게 많이 불렸어요. 그때 우리 아빠의 민중가요 얘기할 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 청춘 이렇게 해서 예. 무슨 기름쟁이라 뭐 무식쟁이라 욕하지 마라 우리에게도 뭐 동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불렀죠. 예. 이 노래는 뭐 지금 젊은 사람들도 많이 알 것 같은데 예. 아빠의 청춘. 근데 이것도 여기서 저희 원전이 중요한 게 네. 아빠의 청춘 이 오기택이란 가수가 불렀는데 네. 뭐 가수가 딱 한 번만 녹음하고 마는 건 아니잖아요. 이후에 다시 녹음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정말 원전으로 최초 녹음본으로 들어야만 이 노래 맛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 작곡한 분이 손목인 네. 선생님인데 목포에 있는 뭘 타양살이 만든 분인데 그러니까 언제적 손목인데 그러니까요. 예. 세상에 60년대 중반까지 히트곡을 낸다는 게 너무 그러니까 타양살이 기준으로 보면은 이미 30년이 지난 시점이거든요. 네. 그런데도 히트곡이 나온다는 거는 근데 트로트도 대단하죠. 아니고 이런 재즈적인 분위기로. 예. 그 느낌을 확실하게 아 이렇구나라고 느끼려면은 첫 녹음을 이제 들어야 된다는 거죠. 네. 이때는 그 손씨 성 갖고 계신 선생님들이 맹활약했네요. 손서구, 손목인. 예. 그러네요 정말. 뭐 예. 그밖에도 뭐 차점은 많이 있죠 또. 예. 네. 이 영화는 이제 김승호 역시 아버지로 나오는데 주제가 가사를 보면은 원더풀이죠, 원더풀. 예, 그 네, 박영감 박영감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예, 네. 바로 그 노랭이라 욕하지 마라. 그 박영감이 이제 김승호가 맡았던 역입니다. 예. 아버지. 예. 그러니까 이게 김승호 영화의 끄트머리쯤 되는 거의, 영화예요. 예. 64년에 드라마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초기의 김승호 영화보다는 좀 다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건데 어쨌든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 가족들이 나중에 이제 화해를 하는 그런 영화예요. 지금 빨간 마우라나 아빠의 청춘에서 볼 수 있는 60년대 초반의 어떤 희망, 건전함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크게 대중들의 호응을 받았었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맥락입니다. 예.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저한테는 조금 눈길을 네. 끌었던 게 아빠의 청춘에서 그 자식으로 출연한 배우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아빠가 그렇죠. 있으니까 예. 그 중에 한 분이 이대엽이라는 분인데 이대엽. 예. 성남 시민으로서 잊지 못할 이름이긴 하죠.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 되기 전에 시장이었던 예. 네. 영화 배우 출신. 그렇죠. 많이 부정 비리를 저질러서 집에서 어마어마한 현금이 발견됐다는 뭐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예. 어쨌든 이 당시에는 나름 원더풀이네요, 진짜. 원더풀. 예. 근데 보면은 그 당시에 젊은 남자 배우들 몇몇 유형이 있잖아요. 남궁원 유형, 뭐 신성일 유형, 신영균 유형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이대엽 유형이 있어요. 잘 나갔던 배우긴 해요. 네, 예. 이대엽 유형은 뭐냐면 약간 또 우직하고 네. 경상도 사나이 같은 느낌이 있고 운동선수 같은 느낌이 있고 우직하게 비리를 많이 저질렀대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최모룡 이런 느낌하고는 굉장히 다르죠. 다른 어떤 캐릭터를 보여주는 그 몇몇 예. 종류의 캐릭터를 맡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영화에서도 이렇게 친구로 나와갖고 최모령하고 약간 네, 이제 네. 성격이 좀 이렇게 근데 아빠의 재미있어. 청춘 노래가 네. 저는 그런 걸 잘 못 느꼈는데 이게 좀 재즈 스타일입니다. 그럼요.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도 아빠의 청춘 많이 들어봤는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요. 트로트하고 가깝다기보다는 네. 맨발의 청춘 부류의 노래예요. 그러니까 맨발의 청춘은 눈물도 네, 그렇죠. 한수 약간 최희준 선생 같지 않았습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그런 스타일을 손목인이 정말 선배인 손목인이 그런 스타일을 딱 갖고 와서 자기 걸로 소화해서 만드는 거잖아요. 굉장한 거죠. 그럼 여기서 들어보겠습니다. 맨 처음 녹음한 버전으로 예. 들어야 된다고요? 예.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마음으로 빌어주는 박영감인데 노래이라 비웃으며 욕하지 마라 나에게도 아직까지 청춘은 있다 원더풀 원더풀 아빠의 청춘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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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의 인생 세상 구경 서울 구경 참 좋다마는 돈 있어야 제일이지 없으면 산통 마음 착한 며느리를 내몰라보고 황소고지 부리다가 큰 코 다쳤네 나에게도 아직까지 꿈이야 있다 원더풀 원더풀 아빠의 청춘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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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의 인생 아빠의 청춘 들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재즈 분위기가 물씬 풍기네요. 예. 근데 나중에 녹음한 게 오히려 이만 못해요. 편곡도 좀 달라지고 하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그 맨발의 청춘에서도 그렇거든요. 초기 게 훨씬 더 재즈적이고요. 뒤로 갈수록 점점 재즈적인 분위기를 그냥 없애는 가요스럽게 방식으로 돼버려요. 편곡을 해요. 예. 그거는 그 오동동 타령 같은 네. 그 오동추야 다리발가 그것도 들어보면은 그 시대의 초기 것들은 훨씬 재즈적이에요. 근데 그걸 점점 뒤로 갈수록 신민요처럼 이제 편곡을 하게 되죠. 대중이 그쪽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그런 거죠. 익숙한 바뀌었죠. 방식으로. 예. 자, 다음 또 어떤 영화들을 살펴봐야 될까요? 예, 이어지는 작품도 손목인 작곡 중에서 골라봤는데요. 네. 이거는 저는 상당히 재밌게 봤던 영화인데 일단 시점상으로는 조금 다시 거슬러 올라갑니다. 64년도에 개봉한 모녀 기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모녀 기타. 예. 네. 모녀지간에 막 기타 연습을 하나 보죠. 맞아요. 맞아요. 네, 진짜요? 모녀가 진짜로? 기타 들고 다니면서 노래를 부르는 길거리 악사 같은 거예요. 어머니는 기타를 퉁기고 딸은 노래를 부르고 뭐 네. 이런 장면들이 나와요. 근데 이게 이제 다 그렇게 되면 느낌이 아까 지금 보셨던 빨간 마우라 같은 거하고 다 이게 다른 청승기 같은 게 느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이제 60년대 초반이 김승호의 시대, 음악적으로 왔을 땐 손석구의 시대, 건전하고 반듯하고 희망적이고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64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 한편으로는 청승스러움, 또 한편으로는 삐딱함 네. 같은 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 뭔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어. 우리는 희망적이어야 돼. 이게 오래 못 가요. 네. 사람들이. 피곤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가 지나면 긴장이 좀 풀어지면서 내면 밑바닥에 있었던 뭐 삐딱함, 청승스러움, 우울함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게 가요사나 영화사에서 64년 정도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빨간 마우라 부류의 영화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전에 50년대의 트로트적인 50년대 이전의 트로트적 향수, 뭐 악극단 향수 이런 걸 불러일으키는 작품들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진짜 뭐 새로운 트로트적인 혹은 신파적인 작품이 나오거나 혹은 맨발의 청춘처럼 삐딱한 뒷골목의 거리의 자식 이야기를 하고 있는 좀 그런 게 나오거나 하여튼 64년을 기점으로 손석구의 시대가 저물고 김승호 영화도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그게 약간 잔재처럼 남아있다고나 할까 좀 새로운 스타일이 올라와서 이제 뭔가 이제 경쟁을 하게 되는 그런 시대가 되죠. 그러니까 모녀 기타는 영화는 60년대 초에 64년도에 64년이죠. 나왔는데 네. 이야기는
40년대 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60년대 초까지 20년 세월을 쫙 보여주거든요. 근데 그게 뭐 연기라든가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이야기 자체는 굉장히 흥미로운 게 저한테는, 그러니까 그 당시면은 40년대 초부터 60년대 초까지면은 음반도 음반이지만은 40, 네. 50년대에는 이른바 그 악극 무대가 대중음악계에서 큰 힘을 발휘하던 시대였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름 잘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과거의 그런 음악들이 어떻게 이 팬들로부터, 대중들로부터 외면받기 시작을 했는가, 이런 것들도 나름 잘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뭐 나름 그 시대를 이렇게 영화로 볼 수 있는, 네. 예, 음악사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음악 영화잖아요. 예, 나름 음악 맞아요. 영화. 그럼 예. 배우들이 노래 부르는 장면도 나오겠네요. 그렇죠. 많죠. 그럼 배우들이 직접 불렀습니까? 아니죠. 그거 당신 다 더빙이었으니까. 예. 후시 녹음이니까. 후시였으니까. 네. 그래도 본인이 직접 이제 후시로 해서 부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예. 근데 직접 한 경우도 있긴 있네요. 조연으로 네. 남일애가 출연을 맞아요. 가수가 출연했으니까. 심지어 연기도 꽤 해요. 남일의 그렇죠. 뭐 분량이 가수는, 많지는 않지만은 예. 빨간 구두 아가씨. 예, 네. 그 바로 그분. 그렇죠. 네, 예.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무대가 굉장히 중요하다. 가수가 라이브를 해야만 진짜 가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무대가 지금은 다 영상으로 어쨌든 남아 있잖아요. 예. 근데 70년대만 해도 쇼 무대가 그렇게 남아 있지 않아요. 왜냐면 뭐 텔레비전에서 찍었던 거 다 그 테이프 없어지고, 그야말로 무슨 약간의 무슨 뭐 뉴스, 대한뉴스 이런 데서나 남아 있는 거 정도를 토막. 보는 거잖아요. 더더구나 1950년대의 악극단 무대 이런 거는 아무것도 동영상이라는 게 없어요. 근데 그런 거를 복원을 해서 영화처럼 예. 그 기억이 있던 시절의 사람들이 악극단의 모습과 그 뒤에서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뭐 무슨 관계가 이루어지고 이런 이야기들을 만들어 놔서 이거는 꽤 그럴듯하게 뭐 약간의 왜곡은 있겠지만 50년대 40년대 악극단이 이랬겠구나라고 하는 걸 짐작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가요사에서는 그런 자료가 되는 셈이에요. 그러네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남일애라는 당시 최고의 인기 가수였으니까 아. 직접 출연해서 노래를 했고, 다른 정작 중요한 거는 근데 모녀잖아요. 네. 주인공은 어쨌든 어머니와 딸인데 모녀 기타. 예. 네. 모녀가 노래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배우들이 못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가수 목소리를 따로 쓰죠. 음. 근데 나름 일관성은 있는 게 어머니 노래는 그 전담 가수가 있고 딸 노래는 또 그 전담 가수가 있어서 일관성은 있습니다. 누가 불렀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는 이제 배우로는 그 이민자, 예. 그분이 이제 어머니 역을 맡았고, 딸은 태연실, 예, 그 여로죠. 그렇죠. 예. 여로에서 여자 주인공. 예. 그분이 영구의 예. 아내로 네. 나오는. 예. 이때만 해도 젊었거든요. 그래서 딸로 나와. 어린 소녀 같은 분위기가 예. 있어요. 근데 이제 배우들이 그렇게 연기를 하고, 노래는 어머니 역은 이남순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30년대 후반부터 활동한 나름 고참 가수가 예. 있고, 딸 목소리는 이제 백설이 선생이 전영록 엄마, 예. 이분이 이제 전담해서 녹음을 했죠. 네. 그래서 그 청승스러움이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한쪽에서 기타를 이렇게 퉁기고 있고, 그다음에 예. 다른 옆에서 아코디언을 켜면서 이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데, 그 마지막 장면에선 눈을 맞으면서 네. 노래를 하거든요. 하여튼 그 가족사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그러니까 음악사 플러스 심파적인 가족사. 가족사예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아버지하고 떨어졌고 어찌어찌 하다가 뭐 전쟁도 겪고 뭐 해방도 되고 복잡하니까 그 과정에서 아버지는 따로 성공을 해서 이제 집안이 있고, 또 다른 딸을 낳아서 부자가 되어 있고, 그 악극단에 있었던 엄마와 딸은 그냥 계속 몰락해가는 거죠. 악극은 계속 몰락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어디 가서 무슨 잔치집 뭐 이런 데 가서 돈 받고 노래 불러주고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아버지가 그 집에 돌봐주지 않고요? 아까 아버지는 몰랐죠. 몰랐던 거죠. 예. 근데 그 뒤늦게 집에 알아요, 또. 그 예. 집에 가서 마지막 장면에서는 그 집에 가서 그 마당에서 눈 맞으면서 옛날엔 둘이서 정말 모녀가 부르는. 얘는 정말 남자들 살기 편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아버지로 나온 배우가 누구예요? 신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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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이런 지금 건 생각하면은 네. 아니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 이러는데 예. 뭐
83년도에 그 이상가족 맞아요. 찾기 당시에 네. 실제로 모르고 살았어요. 네, 그렇게. 네. 예. 아, 예. 흥미로운 것은 이 강찬호 감독이라는 분인데요. 네. 게다가 이제 작가, 이 시나리오 작가인 조진구라는 분이요. 이 두 분이 호흡을 맞춰서 만든 작품 중에 이렇게 음악과 관련된 작품이 되게 많아요. 무대 음악과 관련된. 68년에 금수강산이라는 작품도 음악인을 다루고 있고 게다가 거기는 예그린이 나와서 지금은 볼 수 없는 옛날 예그린의 어떤 공연 장면 같은 걸 보여주고 있고요. 아, 이분은 나중에 연구해라 이러면서 만들었네요. 좀 그래요 느낌이. 그리고 강찬호 감독이 그거 말고도 번지 없는 주말, 황포도 때 같이 이렇게 트로트 가요의 제목을 따서 그 발상으로 영화를 만드는 작품도 많아서 예. 이분이 묘하게 그 악극이나 그런 그 옛날 트로트 가요 무대에 대한 어떤 향수 혹은 느낌 이런 게 좀 강하게 갖고 계시는 분 같아요. 예. 자, 모녀 기타의 그럼 주제가 제목도 모녀 기타인가요? 예, 똑같고 그 네. 좀 전에 말씀해주신 조진구라는 분이 주제가 가사를 또 썼습니다. 네, 그럼 주제가는 누가 불렀습니까? 백설이 씨가 불렀나요? 조진구 작사, 손목인 작곡으로 해서 음반으로는 네. 또 최숙자라는 분이 등장을 해서 이제 노래를 취입을 했는데 당시 유명 가수인가요? 네, 그럼요. 가수예요. 예. 아. 이미자 동백아가씨 히트 직전에 가장 유명하죠. 예, 예. 잘- 신민요를 많이 부르셨던 분. 개런티를 많이 받던 가수인데 미자가 숙자를 이겼군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오늘은 그 최숙자 버전의 음반에 녹음된 모녀 기타를 들을 수도 있지만은 아까 왜 백설이 선생이 이제 딸 목소리를 전담했다고 했잖아요. 예, 예. 정말 OST 예,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백설이 버전의 모녀 기타를 준비를 했습니다. 아, 좋습니다. 이거는 정말 이 프로그램에서밖에 들을 수 없습니다. 이 노래는 아버지를 찾아 헤매면서 부르던 노래예요. 정처 없이 하염없이 둥그런 나라 굽이굽이 흘러온 길 아득하구나 부여잡은 어머니 손 하도 가냘보 돌아보니 그 얼굴에 눈물 고였네 모녀 기타가 울며 갑니다. 됐어, 이거 됐어. 워크드 노래를 잘하는데요. 언제? 서글프게 해가 지는 저녁 노을을 비는 불러 적시면서 산을 넘어서 어머니가 등겨주는 기타 소리에 그 노래를 울며 뜨내기 평생 모녀 기타가 울며 갑니다. 이건 진짜 전형적인 트로트네요. 예, 모녀 기타. 뭐 그 나름 인기도 끌었습니다. 예.
뭔가 애절한 느낌이 있습니다. 실제로 스토리가 애절해요. 그러니까요. 예. 기구하고 애절합니다. 예. 하여튼 노래가 애절하고 네. 좀 그러네요, 진짜. 예. 예, 근데 좀 이제 분위기를 좀 바꿔서 네. 동시대이긴 하지만은 느낌이 다른 영화 또 다른 주제가 60년대면은 뭐 손목인도 작품이 좀 있지만은 그래도 60년대를 대표하는 작곡가를 꼽자면 손석구. 도 있지만 예. 아닙니까? 영화 주제가로 영화 주제가. 준다면 그리고 예. 또 60년대 전체를 놓고 보면은 네. 손석구 선생은 힘이 빠져버리거든요. 그죠. 아.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64년부터는 빠진다. 예. 손석구 시대가 날아간다. 이렇게. 그래서 예. 그 이후까지 70년대까지도 한국 대중음악계를 정말 이끌었던 네. 중요한 작곡가가 바로 이봉조라는 분인데 이봉조의 영화 주제가를 좀 두 곡을 같이 묶어서 들어볼까 합니다. 어떤 영화들이죠? 일단 하나는 굉장히 유명한 곡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저희가 그 최희준 가왕. 네. 네. 그때도 들었던 곡이긴 한데 정답 맨발의 청춘.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또 들으면 이게 좀 재미가 없을라나 생각을 했지만은 아니 또 들어도 그럼에도 좋죠. 불구하고.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이걸 꼭 뭐 안 듣고 넘어가기가 좀 어려운 그렇죠. 노래예요. 예. 영화로도 그렇고 노래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다 그렇습니다. 예, 사실은 그래서 이 시대 이야기를 하면서 맨발의 청춘하고 동백아가씨를 같이 들어야 되거든요. 둘 다 64년이고 하나는 삐딱 하나는 청승을 대표하는 빅히트곡이에요. 둘 다 영화 주제가고. 예, 근데 그건 가왕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그거 겹치기 때문에 사실은 그냥 모녀 기타 정도 듣고 우리가 넘어가는 셈입니다. 하나는 맨발의 청춘은 다시 듣는 걸로. 예. 예. 자, 그러면 이봉조 작곡, 유호 작사, 최희준 노래. 예. 노래를 먼저 듣고 또 영화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예. 눈물도 한숨도 나 혼자 씹어 삼키며 밤거리에 뒷골목을 누비고 다녀도 사랑만은 단 하나의 목숨을 걸었다. 거리에 자식이라 욕하지 말라. 그대를 태양처럼 우러러보는 사나이 이 가슴을 알아줄 날 있으리라. 외롭고 슬프면 하늘만 바라보면서 맨발로 걸어왔네. 사나이 험한 길 상처뿐인 이 가슴을 나 홀로 달랬네. 내버린 자식이라 비웃지 말라. 내 생전 처음으로 바친 순정은 머나먼 전국에서 그대 옆에 피어나리. 자, 맨발의 청춘 들었습니다. 네. 뭐 이거는 보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이 당시를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워낙 유명한 작품이기도 하고 뭐 지금 봐도 가끔 새로 보면은 봤던 건데도 나름 재미는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이 주연이었던 그 신성일 네. 선생 같은 뭐 이 영화만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 밖에도 막 수백 편의 영화를 주연을 했지만은
어쨌든 본인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서전을 써도 청춘은 맨발이다. 뭐 이런 제목으로 썼고. 신성인 선생 자서전이 청춘은 맨발이다. 예, 이거죠. 네, 맨발의 맞아요. 청춘을 뒤집어서. 이거 59년에 로맨스 빠빠에서 그야말로 고등학생 역으로 나오거든요. 예. 그리고 60대 초반에 몇 작품을 하죠. 그리고 요 영화 바로 직전에 했었던 게 아낌없이 주전다라고 하는 63년 작품이에요. 거기서 이제 흔들리는 영혼, 상처 입은 영혼, 청년 이런 것을 연기합니다. 한국의 제임스 딘. 그런 느낌이 보는 거고요. 네. 그거를 여기서 완성을 한 셈이에요. 맨발의 청춘에서.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누구하고도 제대로 똑바로 눈을 마주치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막 눈빛이 흔들리는 그런 청바지 딱 달라붙는 청바지 입고 건들건들하면서 그런 분위기를 내고 있는 이미지를 이제 완성을 하는 거고 그 다음부터는 다 이제 그야말로 신성일의 전성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죠. 별들의 고향 뭐 이런. 거기까지도 그건 나중에 어른이 된 모습으로까지도 그래서 그거는 그 이전에 있었던 맞으면 신영균이 갖고 있는 듬직한 장남 문제를 해결할 것 같은 이 시대의 혹은 가족의 문제를 혹은 김진규가 보이는 사려 깊은 지식인 같은 어떤 느낌 남궁원이 보여주고 있는 댄디한 분위기의 느낌 이런 거 되게 달라요. 그래서 60년대 초반에 어떤 그 듬직한 청년, 흔들리는 이 사회 혹은 가부장제의 가족 이런 것들을 복원할 수 있는 다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한편으로는 신영균 같은 사람 또 한편으로는 김진규 같은 사람이거든요. 장남이거나 맞사위거나 이런 근데 맨발의 청춘은 전혀 그렇지 않죠. 이 남자가 세상을 다시 구원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잘하는 것도 없고 2000년대면 신데렐라 드라마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건 딱 신데렐라맨, 남자 신데렐라의 꿈 같은 셈인데 그러니까 신데렐라도 사실 보면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에 무슨 여고 출신의 그런 사람들이 어디 들어가고 오너의 아들하고 막 연애하고 이래가지고서 되잖아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게 가능해진 시대 어떻게 보면 60년대 중반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서 이런 삐딱함 같은 것도 이게 다 그런 욕망까지도 영화가 흡수해내는 그런 시대가 됐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모욕이타고 되게 이렇게 대조적인 이야기인 거죠. 신성일 같은 어떤 그 물론 신성일만의 혼자 이뤄낸 건 아니지만은 그런 장악력, 그 시대를 압도하는 힘 이런 거는 80년대에는 사실 그런 배우는 같이 대등한 선상에서 놓고 볼 만한 배우는 좀 안 보이는 건 맞죠. 네, 그렇게 롱런을 하면서 주인공을 끊임없이 10년 넘게 하고 있는 경우는 참 드물어요. 그래서 사실은 신성일의 시대에서 80년대 안성기의 시대로 넘어왔다라고 보는 건 맞는 거고 이제 그렇게 남자 배우가 넘어오게 되는 건 뭔가 민심이 변했다고나 할까? 좀 그런 거죠. 잘생긴 남자 이런 것이 아니라 안성기가 표현하고 있는 건 되게 복잡하잖아요. 사회의식도 있고 지식인적 고뇌도 있고 뭐 이런 걸 다 갖고 있는 건데 신성일하고는 상당히 느낌이 다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세대는 신성일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는 신성일은 사실은 경마 이거죠. 뭐. 아니 그것보다는 저는 이제 TV에서 신성일. 어맹난 여사가 나와가지고 계속 남편을 씹어대는 그거의 대상으로 우리는 신성일만 기억하는 게 나를 많은데 고생시켰다. 사실 이제 이 영화를 보면 남자가 봐도 사실은 진짜 조각이에요. 너무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반항기 어리면서도 그냥 절정의 미남형. 한국의 알랭들러 혹은 제임스 딘 그런 거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너무 잘생긴 사람들 매우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큰 감흥이 없었어요. 그 대신 연기력이 그렇게 높거나 물론 어떤 연기는 굉장히 잘하는데 그런 60년대 잘생긴 남자 배우들이 높은 연기력을 보여준다. 이건 남궁원 같은 분은 굉장히 잘생겼잖아요. 정말 할리우드 배우 같은데 젊었을 때 연기력은 정말 안 느네. 참 저분이 초기에 잘생긴 건 봐주겠는데 그 다음부터 참 안 느는 사람이다 연기가 이런 느낌이 들죠. 근데 60, 70년대는 영화 자체가 그렇게 배우의 아주 높은 연기력을 요하지 않았던 거 아닌가요? 사실 꼭 그렇지는 않아요. 연기 다 저 잘하면 더 좋죠. 그런데 그렇지 못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봐도 정말 안 느네. 이런 남자 배우 잘생겼는데 안타깝네. 이런 사람들이 꽤 있는 아니 신성일 그 회고 이런 거 하면은 한참 전성기에 1년에 14편씩
그렇죠. 네. 찍었다 오잖아요. 그 대사 안 외웠기 때문에 네. 가면은 후시니까 그냥 옆에서 불러주거나 이렇게 그렇죠. 하고 예. 네. 이런 연기가 그럼 참 이거 자기가 뭐 찍는지도 몰랐을 네. 수 있어요. 하루에 한 서너 개를 그러니까 저쪽서 찍고 있잖아요. 오전에 찍고 있으면 제작부장이 그 저기 오토바이 같은 거 대령하고 있다가 빨리 납치하듯이 태워서 그다음 쪽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쪽서 찍고 또 오토바이가 대령하고 저쪽 제작부장이 또 납치해가고 저쪽으로 갖다 놓고. 그러니까 무슨 정신이 있었겠어요. 가수들 행사 뛰는 거랑 똑같이 찍었네요. 그거보다 더 하죠. 네, 그거 자기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납치하듯이 데려가는 건데. 그리고 또 후시 녹음에 네. 덕을 가장 많이 본 배우가 또 신성일이기도 한 게 그렇죠. 예. 이창환의 목소리를 우리는 기억하죠. 성우 이창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 목소리지 신성일 씨는 뭐 경상도 사투리 심하게 쓰고 예. 목소리가 좋지도 않고. 예. 맨발의 청춘에서 사투리로 연기한다는 걸 생각해 그렇지. 보면 아주 이상하지 그러면. 예. 자, 이건 64년을 주목해야 되는 게 이 맨발의 청춘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동백아가씨라고 얘기하셨잖아요. 네. 예. 근데 이제 그거는 뭐 일단은 정말 여러 가지 면에서 대비가 되는 그 노래인데 전에 한번 듣고 했으니까 예, 예. 이번에는 같은 신성일 그리고 네. 또 같은 영화 주제가 그 이봉조 작곡으로 네. 만들어진 불과 몇 달 차이 나지도 않습니다. 반년 만에 이어서 나온 작품인데 네. 총각김치라는 영화가 있어요. 알타리잖아요. 그렇죠. 달랑무. 예, 총각김치. 이게 이때부터 이미 시작이 된 거죠. 그러니까 신성일이 다작하는 게 맨발의 청춘 이후로 바로 네.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총각김치도 여자 주인공은 엄앵란이네요. 아 그때는 다 신성일 어맹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이렇게 일반 대중들이 잘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저는 극장도 재밌더라고요. 극장이요. 그러니까 어떤 영화가 어느 맞아요. 극장에 걸리는가. 네. 이것도 그 60년대 시대상을 나름 보여주는 네, 하나의 네. 모습입니다. 예. 이게 맨발의 청춘도 그렇고 이 총각김치라는 네. 영화도 그렇고 개봉 극장이 같아요. 어딘데요? 아카데미. 아카데미 극장. 예, 거기가 젊은 분위기의 영화를 주로 거의 올리는 전용관 곳이에요. 같은. 아카데미 극장이 어디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는데 네. 그 종로에 있었나요? 아니요 네. 그 저기 그 내거리 그 사거리 예, 세종로 사거리에서 왜 조선일보사 예. 있는 예전에 국제극장 거기서 국제극장은 있잖아요. 아주 코너에 있는 거고요. 네, 네. 거기서 지금 코리아나 호텔 쪽으로 좀 더 가야 되는? 가서는 그곳이에요. 그래서 왜 대한극장 그러면 아주 큰 멋있는 외화들이 주로 들어오는 뭐 거. 70mm 뭐 이런 거. 예, 예. 그리고 단성사 그러면 주로 이제 소위 방화라고 네. 얘기하는 한국 영화들 많이 오는 거, 좀 이런 거 있거든요. 서편제. 예. 단성사에서 결국은 했죠. 네. 네, 예, 그런 것처럼 아카데미 극장 그러면 젊은 애들 많이 모여 있는 좀 그런 극장들이에요. 그런 영화들을 많이 개봉을 했죠. 예. 예. 총각김치는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제목만 봤을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감이 안 오는데. 예, 이게 근데 이건 아마 필름이 안 남아 그럴 거예요. 아, 그래요? 거가 예, 아. 찾아봤는데 예. 근데 총각김치가 그 당시 여대생들 사이에서 굉장히 유행하던 일종의 은어랍니다. 아, 킹카처럼? 맞아, 예, 딱 그런 그런 거죠. 거예요. 아, 미팅했는데 야, 나 어제 총각김치 만났잖아. 이렇게. 예, 그런 거죠. 아. 그러니까 뭐 외모 무슨 뭐 학벌 뭐 집안 뭐 하여튼 모든 엄씨나? 게 예, 다 갖추어진 그거를 총각. 이제 예. 그러니까 유부남이었어도 당연히 안 되고 예. 그게 이제 총각김치라는 그러니까 뭐 거죠. 바지 씨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죠. 난 남자 만났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뭐 만나 총각김치 혹은 뭐 바지 씨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는 여대생들이 우르르 나오는 엄앵란 최지 남미리 뭐 이렇게 우르르르 나오고 잘생긴 남자로 이제 몇 그렇죠. 명이 나오고 예. 이런 식의 약간의 뭐 쟁탈전 느낌. 예, 그러니까 맨발의 청춘 같이 약간 비극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좀 발랄하고 젊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야말로 무슨 청춘 스케치 뭐 무슨 70년대 나오는 저런 청년들 나오는 영화, 코미디한 영화, 코믹한 로코. 영화들 예. 그런 종류의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예. 것들도 꽤 있었어요 이 당시에. 네. 주제가도 총각김치. 예. 네, 누가 근데 불렀습니까? 이 현미 당시 이제 이봉조 선생의 네. 러버. 예, 뭐 근데 아내죠 뭐 사실 사실은 예. 아내도 아내니까.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봉조 작곡가가 네. 이걸 만들 때 조금 약간 살짝 고민스럽지 않았을까. 왜요? 총각김치의 제1 조건 중에 하나는 총각이어야 되는데 조금 예, 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이 노래도 꽤 히트를 했어요. 네. 근데 한동안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방송에서. 왜요?
금지곡이었기 때문에. 아, 왜 금지곡이 됐죠? 제목이 외설스럽잖아요. 예, 좀 총각김치가 왜 설스럽다고? 외설스러운 이미지죠. 총각김치가요? 네. 왜요? 예. 그렇게 하여튼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노래를 들어보시면 길쭉하니까요? 그 야, 말도 안 돼. 아니에요. 그런 상상을 되게 자극해서 예. 이 당시 이렇게 붙인 것도 비슷한 거고요. 예, 붙인 원래 것도 비슷하고. 거기서 유래를 한 거니까 사실은. 네. 예. 그리고 또 현미 선생이 노래를 좀 이렇게 고대목에서 뭐 새콤한 그 맛 뭐 총각김치 뭐 이런 거에서 약간 이제 좀 이렇게 표현을 공기를 많이 넣고요. 소리 대신. 그런 게 이제 검열 당국에 점잖으신 분들한테는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이렇게 된 거죠. 예. 지금 들을 수 있죠? 지금은- 노래가 궁금하네요, 이 노래. 지금은 괜찮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봉조 작곡, 이성재 작사, 1964년작 현미 노래 총각김치 듣겠습니다. 네, 노래 좋은데. 뭐 나쁘지 않아요. 예. 예. 아니, 이런 괜찮은 노래를 왜 금지곡이라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감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건강하고 건전하고 사실 그런 노래고 60년대 노래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들이 대부분 그래요. 그렇게 뭐 이상하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음란마귀가 씌웠으니까 이상하게 자꾸 들리는 거죠. 심의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60년대 초반에 손석구 노래하고 비교를 해서 보자면 혹은 손석구 김승호 영화하고 비교해서 보자면 그러면 확실히 조금, 64년 이후에 지금 이런 노래들이 청승이거나 뭐 삐딱하거나 뭐 총각김치 같이 외설스러운 이미지를 연상시킨다든가 하여튼 뭔가 약간씩 이렇게 그 모범생적인 데서부터 삐져나가는 것 같은 느낌으로 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한 단어로 얘기하면 퇴폐. 그것도 너무 심하고 거기까지는 좀 아니지만 그렇고. 예, 하여튼 뭔가 그 바깥으로 일탈이 약간씩 있는 64년서부터는 그런 거죠. 물론 뒤로 가면 점점 더 심해져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신파 전성 시대가 다시 오는데 이때까지는 아직은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64년부터는 달라졌다. 그리고 저는 그게 왜 64년일까? 이제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거죠. 왜냐하면 63년에 군정이 끝나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박정희 정권의 두 번째 시기가 시작되는 것일 수 있고 그거는 그 정권과의 허니문이 조금 끝났다. 그래서 밑에 깔려 있었던 다양한 욕망, 뭐 약간 불건강하다고 눌러 있었던 뭐 그런 것들이 튀어나오는 시대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 이후에는 또 어떤
멋진 주제가들이 나왔습니까? 예, 이건 정말 멋진 노래입니다. 예. 어떤 노래인데요? 그리고 젊은 분들도 꽤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그 불나비라는 불나비. 영화도 불나비, 노래도 불나비. 그 예전에 제가 이제 학부생 시절에 예. 90년대 초니까 노태우 정권 때. 예, 그때 예. 이 지금 이제 이야기할 이런 불나비는 애들이 잘 모르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때도 뭐 했다면 노래를 자꾸 그렇게 불러 제껴 싸니까 자꾸 시키니까 그래서 저도 뭐 안 할 수는 없고 예. 하는데 그럼 불나비로 가겠다. 그러면 이제 그 아지라 그랬나요? 왜 네, 그거 있잖아요. 동 뜨는 거. 예. 예. 그렇게 하면은 그 불나비용으로 그게 또 뭐가 까먹었는데 있어요. 있었는데. 예. 불나비. 정말 그게 있었어요? 불을 찾아 뭐 그런 게 게 진짜? 뭐 약간 이런 거였어요. 뭐 불나비 하면 네. 이렇게 그렇죠. 나오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그게 노래에 나온 게 아니라 이 영화 주제가 불나비로 이렇게 하고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민중가요로 하는 불나비 말고 같은 제목의 영화 그렇죠. 주제가 60년대 영화 주제가 불나비가 있다는 훨씬 거죠. 오래된 노래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노래를 먼저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불나비가 민중가요로 들어와서 대학 가서 불려지기 시작한 게 84년 정도거든요. 83년 정도에 노동 현장 쪽에서 조금씩 불려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84, 85년 되면서부터 확 퍼졌어요. 대학가로까지. 예. 근데 저는 이제 그 전에 70년대부터 이 노래는 민중가요라기보다는 왜 60년대부터 왜 그런 지식인이거나 노래 좀 좋아하는 분들이 술자리에 가면 쫙 빼고 부르는 맞아요. 그런 느낌. 예. 불나비, 백치하다다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부를 수 있는 노래인 거예요. 네. 그래서 선배들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머 그 노래 참 좋아 뭐 이렇게 알고 있는 노래였는데 어느 순간에 또 다른 불나비가 튀어나오더라고요. 예. 그게 이제 민중가요 불나비였던 거죠. 네. 그리고 그것도 있고 사실 이 노래가 오늘날까지 많이 기억되는 데는 또 타짜가 한 역할을 했습니다. 타짜. 네. 타짜의 거의 주제가처럼 네. 쓰였던 그렇죠. 곡이거든요. 네. 조승우 나왔던 타짜 그렇죠. 원. 예, 예, 예. 네. 그것도 아마 이렇게 불나비가 오랫동안 구전되면서 그러니까 대중가요계에서는 이미 사라졌지만 구전돼서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 기억으로 타짜에까지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노래를 살리는 힘은 어떻게 보면은 이럴 때 보면은 정말 뭐 자본이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수용자예요. 그렇죠. 네, 수용자가 결국은 대중. 살아나면 예. 살아남아요. 예. 그럼 일단은 영화 불나비부터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 65년도 개봉작이고요. 이거는 글쎄 처음 보면은 사실 좀 갈피를 이게 뭐지 이거 줄거리를 따라가기가 좀 힘든 영화이긴 한데 예. 좀 꼭꼭 씹어서 보면은 나름 재미가 있습니다. 누가 나오죠? 일단 김지미. 예. 그러니까 이거는 김지미가 여주고 네. 주변에 많은 남자 배우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한 명 꼽으려면 신영균이죠. 그렇죠. 예. 근데 네. 한 사람 빼고는 다 거의 다 죽잖아요. 다 죽죠. 예. 극 중에서요? 예. 네, 네. 다 신영균이 죽어나가는. 변호사인데 뭔가 이제 사건을 해결해서 파고 들어가는 추리의 주체가 되는 거고 그 안에 그 사건의 한 중심에 김지미라고 하는 복잡한 여자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럼 약간 그 추리예요. 블랙 위도우 그런 스타일 아닙니까? 이도우까지는 파무 파탈 뭐 이런 거. 어쨌든 뭐. 범죄 추리 스릴러 계열에 속하는 이건 뭐 애정도 있지만 예. 여태까지 우리가 보기는 힘든 한국 영화에서는 꽤 보기 드문 그 당시에 추리 스릴러 작품. 그러니까 정말 이때 다양한 시도를 했구나라는 것도 이제 뭐 이런 작품을 통해서 알 그렇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60년대 중반이 되면 별별 장르가 다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런 범죄 추리 스릴러 계열도 나오죠. 뭐 공포 영화 계열도 한동안 나오죠. SF 부류도 나오고 애니메이션 나오고 007 영향 받아가지고 이렇게 첩보 계열 방공과 결합한 것도 나오고 만주활극 그다음에 이제 칼 쓰는 총 들거나 액션 주먹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협 계열들 나오고 서부 영화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만주활극하고 결합하는 네. 경우가 되게 많고요. 코미디하고 결합하는 경우도 있어요. 혹은 무슨 뭐 괴수물까지. 괴수물. 네, 용가리까지 나오니까요. 네. 60년대에. 그래서 별별 게 정말 해볼 수 있는 별별 거를 60년대 후반에 우리가 다 해보는 거예요. 물론 애정하고 가족, 사극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심이긴 합니다. 영화에서. 그러나 60년대 영화가 얼마나 양적으로 풍부해졌나 하고 보여주는 것들이 이런 장르가 다양하게 포진돼 있었다는 데서 네. 알아볼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한 해 200편을 찍는 거죠. 예. 그런데 이 불나비 같은 범죄 추리물은 거의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있는데 많지 않았던 그러니까 네. 마이너들이지만 굉장히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이게 그래도 잘 만들어진 작품 중에 하나거든요. 이런 범죄 추리물 중에서. 근데 네. 지금 보면 진짜 네. 이 추리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아니, 아니 정말 종잡을 수가 없어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 그러니까 창작자나 대중이나 아직도 우리가 추리물을 만들고 즐기기에는 너무 비논리적인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탄탄하지가 않아요. 아, 사실 오늘 이 방송 들어오기 전에 네. 제가 좀 일찍 왔는데 우리 김세호 PD가 이 블라비를 보고 있더라고요. 흑백 예, 영화인데 예, 예. 그래갖고 저도 옆에서 조금 봤거든요. 네. 예, 근데 나름 뭐 재미도 있고 좀 그렇더라고요. 한 부분에 부분 보면은 뭔가 추리물의 어떤 부분들을 따온 느낌이 있어서 그런 느낌이 있는데요. 전체를 가서 보면 갈피를 정말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제일 저는 어이없었던 장면이 이제 남자 주인공 신영균 아저씨가 담배를 사는데 네. 담배값을 안 내고 그냥 가더라고요. 담배요. 그래서 담배를 딱 받고 계산을 안 하고 그냥 가더라고요. 계산하는 부분이 없었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해야죠. 아니 그 정도는 그냥 애교예요. 근데 그렇습니까? 80년대나 90년대까지의 영화만 보더라도 예.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추리를 끊임없이 시도는 해요. 근데 추리를 알 게 없어요. 그건 예. 굉장히 비논리적이에요. 그러니까 수사반장도 보면 추리의 요소가 아주 작고요. 미리 범죄를 다 보여주고 그게 이제 50분 안에 끝내야 되는 거잖아요. 예. 4, 50분 안에 끝내니까 짤막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그 추리도 잘 못 만들어요. 그래서 범죄 다 보여주고 나머지의 형사들은 주로 몸으로 뛰어요. 탐문수사하고 몸으로 열심히 뛰는 형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예. 그 범인은 형사를 딱 마주치면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보는 즉시 도망가서 자기가 범인이라는 걸 다 드러내요. 뭐 이런 작품들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추리가 제대로 이런 영화나 드라마로 자리를 잡는 건 네. 보통 드라마사에서는 2005년에 부활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아, 그렇게나. 그렇게 느려요. 그리고 확실하게 자리를 잡은 건 2012년에 사인 그리고 추적자라고 하는 그 왜 손현주 나오는 네. 드라마 있었습니다. 예, 예. SBS에. 예, 예. 그 정도 가서야 이제 추리의 인기가 올라온다고 보는 거고요. 부활도 사실 부활 페인들이 열심히 다시 보기 해가지고 그만큼 된 거지. 네. 그게 김산순한테 아주 터무니없이 밀렸어요. 완전히 졌어요. 그 당시 배우 그 MBC 에. 엄태웅 네, 맞아요. 나오는 네, 그 드라마죠. 네. 예. 영화에서는요? 영화도 마찬가지로 그 즈음 돼서야 21세기가 되어서야 우리는 좀 추리다운 추리의 작품들을 볼 수 있게 되고 그 전까지는 그 전에 그 텔미 썸씽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거 보고 정말 미치는 줄 알았어요. 다 보고 나가고 Tell me something 좀. 네. 아니 뭔 소리를 하자는 거야 이게 추리가 안 되는 추리. 시문화 나왔던. 예. 네. 그냥 기획사 카피로 본다면 약간 블랙잭이 깐 블랙 강수현 씨 나왔던 거요? 최민수하고 이렇게 나왔던 거. 그건 못 봤어요. 예, 그게 약간 좀 그러니까 강수현 예, 나왔던. 예. 그러니까 오히려 범죄물로 그렇게 추리가 많지는 않지만 범죄물로 나름 논리적으로 그리고 있는 건 80년대에 어미 같은 작품, 김수현 작품이 오히려 나아요. 네. 그거는 무리하게 추리물 흉내를 내지는 않아서 그냥 차분하게 가요. 끝까지 밀고는 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상하게 뭐 미스테리한 추리가 올라 이런 거 있잖아요. 논리를 하나도 못 만들어요. 그냥 하여튼 뭐 엄청난 반전이라는 게 사실 그러니까 정말 치밀하게 준비를 해놔야 그게 보는 사람도 설득이 되고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건데 그게 좀 많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김내성 1930년대 말에 마인. 추리소설 작가가 마인을 쓴 이후로 그걸 넘어서는 작가는 김성종이 되어야만 된다. 70년대 김성종쯤 돼야 된다. 근데 김성종도 거기다가 왜 그렇게 쓸데없이 야한 장면을 넣겠어요. 사람들이 전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추리만으로 밀고 가는 게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쉬게 해줘야 되니까 야한 장면을 넣거나 아니면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액션을 넣어요. 주먹을 써요. 그래서 추리를 끊어버리죠. 중간에 자꾸.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서 그 논리를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60년대 오죽했겠습니까? 네. 정말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도 나름 블라비는 잘 만든 작품이라고 하셨잖아요. 비교적. 그 중에서 나머지는 더 후졌다는 소리고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서는 김상국이 직접 출연해서 블라비를 부르는 장면이 제일 멋져요. 김상국 아저씨면 그 쾌지나 칭칭나네. 예. 맞아요. 삐빠빠룰라. 그러니까 이분도 참
독특한 분이죠. 예. 그러니까 가수이긴 한데 뭐 가수 맞아? 뭐 거의 뭐 코미디언은 뭘로 코미디언 아니야? 맞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았고, 근데 이 블라비에서는 직접 출연도 했고, 예. 뭐 간단한 역이지만은, 그러니까 김지미 주변에서 죽어나가는 그 남자들 중에 하나,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실제 가수로 노래하는 장면도 있고. 저도 그걸 이제 일종의 뮤직비디오 삼아서 네. 그 대목이 뭐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또. 예. 그러니까 캬바레에서 이게 피아노 옆에서 노래를 그렇죠. 부르는데요. 저는 이제 블라비란 노래를 김상국 노래 듣기 전에 이렇게 구전으로 다니는 노래만 먼저 들어서 굉장히 그 마지막에 블라비 사랑하는 부분이 힘차게 외치는 건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노래를 들어봐도 그게 힘차지 않고 화면을 보니까 더 하더라고요. 정말 피아노에 쓰러지는 것처럼 그렇죠. 불러요. 그 대목에서 연약한 사랑에 어찌할 줄 모르는 어떤 남자의 모습을 너무 잘 연기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이 주제가 만든 사람들은 어떤 분들이죠? 예, 이거 만드신 분이 김강섭이라는 분인데 예. 예전에 그 KBS 관현악단 경음악 네. 뭐 하여튼 네. 그거 오랫동안 하셨던 네. 분이죠. 예, 예. 피아니스트이기도 하고. 가사는요? 그 가사는 이제 이 영화 주제가는 대본 그 시나리오 작가라든가 뭐 영화 아니면 제작 부서에서 일했던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 김강윤이라는 네. 분도 예, 작사가는 작가입니다. 아니에요. 예. 작가, 예. 네, 시나리오 작가잖아요. 예. 되게 유명한 시나리오 작가예요. 유명한 분이에요. 아까 우리 김세호 PD랑 영화 보는데 가사가 좋더라고요. 괜찮죠. 좋아요. 노래 예. 좋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영화 주제가이지만은 뭐 영화와 별개로 노래도 상당히 인기가 많았던 곡이죠. 네. 자, 블라비 함께 듣겠습니다. 얼마나 싸먹히는 그리움이냐 밤마다 불을 찾아 헤매는 사여 날이 채가 되어 숨진다 해도 너를 안고 가련다 불나비 사랑 무엇으로 꺼나요 사랑의 불길 밤을 안고 떠도는 외로운 날개 많은 세월 속에 멍들은 가슴 너를 안고 가련다 불나비 사랑 자, 결국은 타짜에 또 이 노래가 쓰이면서 거기서는 한대수 목소리로 또 나오기도 하죠. 예. 자, 오늘도 또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뭐 이제 마지막 코너입니다 또. 네. 예. 자, 어떤 작품들이 남아 있죠? 이번에는 박춘석의 영화 주제가 두 곡을 좀 묶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네. 영화도 어떻게 보면 약간 그 제목에서 유사점이 있긴 있어요. 예. 뭐 제목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는 초우입니다. 초우. 예, 1966년 6월에 개봉을 한 작품이고 네. 굉장히 유명하죠. 초우의 주제가는 똑같이 초우예요. 눈을
스위트 이거 아니죠? 아니에요. 네, 아니죠. 그거 보고 싶은 이거는 현미 씨 노래죠? 예, 네, 예. 패티김의 초우. 어떻게 아, 하는 거였죠? 라리라라라. 그렇죠. 라리라라라. 옛날 노래는 제목하고 이게 매치가 잘 안 돼요. 고독이 몸부림칠 때. 고독이 몸부림칠 때. 이 노래.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불과 반년 뒤에 이어서 만들어진 영화 초련. 이거 초연. 초연이라고 보통 많이 하는데 네. 초련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한자 자체가 네, 예. 련이잖아요. 예, 그렇죠. 원래는. 련이죠. 예, 예. 사랑하다 할 때 그러니까, 영자이죠. 예, 첫사랑인데 초련. 네. 예, 초연이든 초련이든 그 영화의 주제가 호반에서 만난 사람이라는 곡이 또 박춘석 작곡이거든요. 네. 다 아카데미 극장이고요. 그 예. 얘기는 뭐냐? 젊은 애들의 애정 그렇죠. 이야기라는 예.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초우와 초련은 감독도 같아요. 네. 정진우 감독.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진우 감독이 나중에까지 활동을 많이 하신 그렇죠. 분이었죠. 네. 근데 특히 60년대는 뭔가 화면을 되게 멋지고 세련되게 잘 만드는 사람이라는 인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초우 때문이에요. 초우의 장면이 쉘브르의 우산에서 고스란히 따온 것처럼 쉘브르의 네. 우산의 가장 유명한 장면들이 그 위에서 우산 왔다 갔다 하는 걸 위에서 네, 잡잖아요. 네. 부감으로 잡는. 예. 그게 똑같이 있어요. 그럼 그 표절 아닌가요? 거의 표절이죠. 네. 우리나라 영화는요 굉장히 많은 게 표절이에요. 이 여기 장면은 저기서, 이 장면은 맞아요. 여기서. 지금까지 나왔던 영화들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오마주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슐브르의 우산 누가 봐도 딱 그렇게 보일 것 같은 한국의 슐브르의 우산 같은 작품이 초우예요. 그 예쁜 무늬와 역시 신성일 아저씨가 나오는 작품이고 청춘 영화의 흐름과 스타일을 갖고 있기는 한데 보통 청춘 영화는 부잣집 딸하고 가난한 남자잖아요. 아까 맨발의 청춘. 네. 딱 네, 그런 맨발의 거죠. 청춘이 딱 예. 그거잖아요. 여기는 둘 다 가짜예요. 그러니까 아. 대사 딸인 줄 알았는데 대사 집 식모고요. 아. 그런데 이제 대사 집 딸이 입고 버린 너 이거 가져 했었던 코트, 레인코트하고 우산을 프랑스제 우산을 들고 명동에 나와서 웬 부잣집 남자 같은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네. 사실은 그 남자가 부잣집 아들이 아니고 삼류 대학생이고 여기저기 동가식 서가숙하는 남자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신데렐라의 꿈을 꾸다가 다 깨지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네. 여기서 간단한 퀴즈 하나 내도 되겠습니까? 예, 내십시오. 퀴즈 좋아합니다. 네. 네. 초우는 한자로 어떻게 쓸까요? 초우. 예. 비우자죠, 일단. 그렇죠. 네. 초우. 초가 문제죠. 네, 맨 처음 시초할 때 초면은 안 물어봤을 겁니다. 그렇죠. 예. 풀초도 안 물어봤을 거고. 저는 풀초로 가겠습니다. 예. 비가 내려서 대지를 촉촉하게 적신 거죠. 초우. 네. 맞습니까? 예. 코박해요. 예. 풀초는 아니겠죠 했을 때 눈빛이 좀 흔들리셨어요. 캐치를 해야죠. 저는 예. 김세호 PD가 알고 반대로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몰랐어요. 아니 난 너무 풀초는 당연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좀 뜻밖이긴 한데 여하튼 초우고요. 네. 이게 성공을 해서 네. 후속작이 제목이 초련이 된 게 아닐까라고 네, 저는 맞아요. 생각. 예, 그런 거로 같아요. 그러니까 한자는 초하고 다르지만, 나니까 예. 초연으로 간 건데 네. 전 초연도 봤어요.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91년에 쭈루룩 가서 30분 봤다고 예, 그랬잖아요. 예, 예. 그 중에 하나 들어 있었고요. 정말 다들 처음 보는 거였어요.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1970년대에 한국 애정 영화 저렇게 만들면 안 되라고 얘기하는 딱 그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때 70년대 우스갯소리로 개그맨 박상원이란 개그맨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꽃만두 뭐 이런 거 하는 한국 영화 얘기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웃기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영화는 참 웃겨요. 다 똑같아요. 갑자기 산으로 막 올라가요. 아무도 없는데 눈을 뒤에서 가려요. 누구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 봐라 약간. 예. 그다음에 무슨 나무를 사이에 두고 뱅글뱅글 돌아요. 갑자기 백사장이 나와요. 백사장에서 앞에서 막 뛰어가요. 100m 달리기 남자가 훨씬 빠른데 못 쫓아가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여자가 넘어져요. 뭐 이런 거요. 딱 그렇게 뜬금없이 멋있는 장면만 연결해 놓는. 갑자기 무슨 갈대밭이 있다가 벼랑으로 떨어지고 막 이러는 정말 그런 종류의 작품이에요. 하나 볼만한 거는 남정님이 정말 예쁘구나. 근데 여배우 말씀하셔서 그런데 아까 그 초우는 문희 주인공이고 네. 이
초련은 남정임 주인. 남정임 주인. 그러면 이제 60년대 후반 쪽으로 가면서 이제 김지미 엄앵란 대신 이른바 그 트로이카가 트로이카.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이제 엄앵란은 빨리 그 아줌마로 와야 되죠. 왜냐면 몸이 불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뭐 실제 예. 결혼을 이미 한 상태거든요. 예, 아이도 낳고 그랬으니까. 예. 그 김지미 아줌마는 이때쯤 되면 요염한 마담 같은 걸 하게 되지 처녀 역할을 하기에는 나이가 좀 있게 됐으니까. 그래서 네. 여자 트로이카가 나오는데 남정님이 훨씬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도시적이고 발랄하다고나 할까? 그러니까 윤정이가 갖고 있는 우아함하고 좀 달라요. 예. 그래서 저 이거 보면서 어머 남정님 젊었을 때가 김혜수 어렸을 때하고 너무 비슷한 눈 동그랗고 초롱초롱하고 예. 그런 분위기 있잖아요. 예. 그 분위기가 나오더라고요. 아, 그럼 윤정희 씨는 조금 우아한 분위기고. 네. 남정희- 고상하고 우아한 네. 분위기. 그럼 그 문희 씨는요? 문희는요, 그 청승기가 같이 있는 청춘 스타. 아, 청순 가련. 예, 가련이 아. 있어요. 그러니까 아. 눈을 보고 있으면 청승기가 같이 있어서 남정님은 청승기가 좀 없어요. 아, 좀 발랄한 스타일이고. 예, 발랄한 아.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공주 며느리 이런 거 있죠. 코믹한 장면 이런 거 잘해요. 예. 그런데 문희는 이게 탁 보면은 청승기가 있어서 미워도 다시 그렇죠. 한번 같은 게 작품과 나와요. 연결이 되죠. 대표작. 예. 아, 그렇군요. 예. 그 이 두 영화는 이제 초우 같은 경우는 뭐 영화로도 상당히 뭐 호응을 받았던 작품이긴 한데 주제가가 또 만만치가 않아요. 역시 박춘석이라는 분이 역시 곡을 잘 쓰거든요. 예. 일단 초우는 그 유명한 패티김. 패티김 선생이 이제 데뷔한 뒤에 한 몇 년 동안 미국에 가 있었거든요. 해외 활동을 하다가 이제 귀국을 했는데 이제 돌아왔어요 하고 이제 본격적인 국내 활동을 알린 첫 작품이 바로 초우입니다. 그리고 뭐 큰 히트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또 호반에서 만난 사람 초련의 주제가는 패티김과는 좀 느낌은 다른데 역시 나름의 자기만의 영역이랄까. 그리고 굉장히 좀 좋아하는 팬들이 나름 또 있었던 그 최양숙이라는 분, 한국 뭐 거의 유일하다 싶은 샹송 가수. 전문 예. 가수, 그러니까 서울대 성악과를 그쵸. 나온 예. 향송 전문 가수 이렇게 알려져 있죠. 이 예. 호반에서 만난 사람도 그런 최양숙에 맞게 딱 곡이 만들어져서 분위기가 일단 영화 상관없이 노래 두 곡이 다 괜찮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시작한 지 시간이 꽤 많이 지나서 네, 초우 그리고 호반에서 만난 사람 두 곡 이어서 들으면서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참. 그리고 네. 초우는 예, 예. 음반에 담긴 게 아니라 영화에서 또 소리를 뽑아서 준비했습니다.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예, 그렇죠. OST란 이런 것이다. 예. 아, 좋습니다. 자, 우리 두 분 선생님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고요.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두 곡 감상하시죠. 가슴 속에 스며드는 고독이 몸부림칠 때 갈 길 없는 나그네의 꿈은 사라져 비에 젖어 우네 너무나 사랑했기에 너무나 사랑했기에 마음의 상처 잊을 길 없어 빗소리도 흐르기네
아픔과 괴로움을 나에게 안겨줬네. 사랑은 어느덧 가고 가슴에는 죄만 남아 눈물도 메마른 허무한 추억. 호숫가를 스치는 바람소리 슬픈데 타버린 정열 뒤엔 고독만 흐느끼네. 사랑은 어느덧 가고 가슴에는 죄만 남아 눈물도 메마른 허무한 추억. 호숫가를 스치는 바람소리 슬픈데 타버린 정열 뒤에